병실 커튼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나는 숟가락을 그대로 내려놓았다. 52년.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조금 낮아지고 조금 쉬었지만 말끝을 살짝 올리는 그 습관은 그대로였다. 혀가 닿는 자리마다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그 목소리의 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듯 뛰었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숟가락을 다시 짚지 못했다. 2024년 10월. 나 정순이는 73이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뼈에 금이 간 것이 열이틀 전. 딸 지영이가 서울 한가운데 있는 큰 병원에 억지로 밀어넣은 덕에 나는 지금 4인실 병상 위에서 묽은 죽을 떠먹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커튼이 간호사의 손에 잠깐 열렸다. 찰나였다. 그 찰나에 흘끗 보이는 옆모습을 보고 나는 숨이 막혔다. 이른이 훨씬 넘은 노인의 얼굴이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이마에 주름, 손등에 검버섯. 하지만 그 콧날의 선이, 귀 아래로 살짝 들어간 그 윤곽이. 최민준. 그 이름이 52년 만에 혀끝에 올라왔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이 이불 위에서 조금 떨렸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였다. 병실은 고요했다. 맞은편 어르신의 코 고는 소리만 천장을 떠돌았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새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다. 나는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1972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해 내 나이 21였다. 경기도 어느 작은 읍내. 가평에서 차로 1시간쯤 들어가는 그 읍내에는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비탈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좁은 골목에는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가득했고 장날이면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가득 찼다. 우리 집은 그 골목 끝에서 두 번째였다. 아버지는 내가 15살 때 폐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혼자 좌판 장사를 하며 나와 남동생 둘을 먹여 살렸다.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나는 그것이 아프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최민준을 처음 만난 건 1972년 봄이었다. 읍내 우체국 앞에서였다.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우편안을 붙이러 갔다가 창고 앞에서 낡은 지갑을 뒤적이는 청년과 어깨를 부딪혔다. 그가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들며 말한 청년의 얼굴이 그때 기억 그대로였다. 갸름하고 눈이 가늘었으며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는 얼굴. 내 가슴이 쿵 내려앉은 건 그 보조개 때문이었다고 나는 52년이 지나도록 혼자 생각하고 있다. 괜찮으세요? 그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눈을 피했다. 얼굴이 뜨거웠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그 읍내 철물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충청도 어딘가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 중 장남이 자기이고 그래서 혼자 돈을 벌러 왔다고. 어머니랑 아래 동생 넷이 있다고. 우리는 그 뒤로 몇 번 읍내에서 마주쳤다. 좁은 읍내였으니 자주 볼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시는 길에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는 읍내 뒷산 아래 작은 저수지 가에 나란히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고향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가난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였다.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매주 한두 번씩 만났다. 단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었다. 그때 시절이 그랬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시절.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저수지가에서 일어설 때마다 고개를 돌리면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전부였다. 고백다운 고백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정말 무섭도록 행복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왔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알게 된 것은 그해 11월이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귀에 넣어주신 모양이었다. 순이가 읍내 배달부 청년이랑 자주 만나더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굳었는지 나는 그날 저녁 부뚜막 앞에서 봤다. 찬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칼날이 들어있었다. 철물점에서 배달 일을 해요. 가진 건 없어요. 집안은 충청도에 어머니랑 동생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오래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순이야. 네. 내가 너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지. 알아요, 어머니. 가난한 집 아들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나는 그때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근데 순이야, 너는 이미 가난하게 살았잖아. 어미가 더 가난하게 살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가슴이 무너졌다. 그 후로도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어머니 눈을 피해서. 민준이는 그 겨울부터 더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었다. 철물점 배달 외에 새벽에는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도 했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도 나갔다.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다. 빨리 자리 잡아야죠. 왜요? 왜냐면.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나는 그 미완의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다. 1973년 봄이 왔다. 민준이가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읍내 제지공장에 취직이 됐다고.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회사였고 월급이 나오면 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그가 말했다. 이제 좀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는 그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그 사람 옆에서 그려봤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민준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다. 공장 일이 고될 테니까. 며칠이면 연락이 오겠지. 나는 저수지가 우리가 자주 앉던 자리에 나가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내가 먼저 읍내 우체국 앞으로 나가봤다. 혹시 우연히 마주칠까 해서. 하지만 그도 그의 하숙방 근처 골목에도 어디서도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청년 공장 그만뒀다더라. 어디 갔대요? 서울로 올라갔다나 봐. 거기서 더 돈 벌려고.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눈빛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도 없이. 그냥 간 건가? 내가 모자라서 간 건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건가? 어머니가 심하게 반대한다는 걸 알고 포기한 건가? 그 생각들이 돌아가며 나를 후볐다. 그 중에 가장 아팠던 건 하나였다. 나는 변변치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것. 그 생각이 오래도록 나를 물고 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2해 뒤인 1975년 나는 이상철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어머니 지인의 소개였다. 상철 씨는 국민학교 교사였다. 나보다 3살 많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집안도 별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서 민준이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리고 상철 씨 옆에서 43년을 살았다. 나쁜 결혼이 아니었다. 상철 씨는 평생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다. 딸 지영이를 끔찍이 아꼈고 나를 지겨워한 적도 없었다. 나도 그를 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했다. 하지만 저 깊은 곳 어딘가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서랍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그 서랍을 열어본 것은 살면서 몇 번 되지 않았다. 상철 씨가 먼저 간 2019년 봄 홀로 빈 거실에 앉아 있던 어느 밤에 한 번. 딸 지영이가 시집가던 날 밤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커튼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온 오늘. 다음 날 아침이었다. 회진을 마친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재활치료를 나간 어르신들도 자리가 비워지면서 4인실은 나와 커튼 너머 그 사람만 남았다. 나는 죽그릇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52년이 지났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겠냐고. 그때 커튼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그리고 커튼이 안에서 조심스럽게 젖혀졌다. 할머니 죄송한데 혹시 물을 한 컵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거기 있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얼굴이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이마, 손등에 검버섯. 하지만 그 눈이 가늘었고 왼쪽 볼에는 주름 사이 깊이 묻혀있는 보조개 자국이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내 심장이 그 찰나에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뛰었다. 아, 예,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며 물을 따랐다. 손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고맙습니다.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그가 물을 마시며 물었다.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했다. 21살의 내가 73의 이 얼굴 속에 있을 리가 없었다. 허리를 다쳤어요.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네.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 신장이 좋지 않아서요. 대전에서요? 네.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큰 병원 한번 와보라고 해서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숟가락 위에 손을 얹었다. 뭔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혼자 오셨어요? 아들이 데려다 줬는데 일 때문에 갔어요. 뭐 이제 혼자 밥 먹는 건 익숙하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모양이 50년 전과 같았다. 멋쩍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그 습관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고 있었다. 나만 알고 있었다. 이 한 칸짜리 병실에서 52년의 세월이 내 가슴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데 그 사람은 낯선 할머니한테 물 한 컵 얻어 마신 것뿐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그 이상의 말을 섞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 회진 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뼈가 붙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고. 한 2주는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딸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심심하면 전화해. 언제든지. 괜찮다. 엄마 혼자 두는 게 걱정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영이는 맞벌이에 손자 둘을 키우는 중이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딸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나는 그 사람 쪽을 흘끗 봤다. 그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도 책에서 눈을 들더니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책 재미있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 저는 그냥 이쪽을. 저도 사실 눈이 침침해서 잘 읽히지도 않아요.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게 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가 책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 웃음에 보조개가 졌다. 나는 그 보조개를 보면서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50년이 지난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할까?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경기도요. 지금은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자란 건 경기도 작은 읍내예요. 아, 그러세요. 경기도 어느 쪽이에요? 가평 근처였어요. 가평. 그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 심장이 다시 빨리 뛰었다. 저도 젊었을 때 경기도 읍내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그가 말했다. 별 생각 없는 말투였다. 어디 있었냐고 내가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돌렸다. 대전에서 오래 사셨어요? 30년 넘었죠. 결혼하고 내려가서요.
가족분들이 다들 거기 계신 거예요? 아들만 서울에 있고 제 사람은 3년 전에. 그가 말끝을 흐렸다. 아, 그러세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창밖을 보는 눈빛 속에 아직 덜 가라앉은 것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못 잤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 5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할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곤란해할까? 나는 이미 늙은 할머니고 그는 할아버지고 우리 사이의 50년 전 이야기는 그냥 먼지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새벽에 화장실을 가면서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 주름, 처진 눈꺼풀. 이 얼굴에서 21살의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엿새째 되는 날 오후였다. 복도에서 넘어질 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였다. 재활 운동을 나갔다 돌아오다 링거대를 끌고 걷던 그가 바닥이 조금 젖은 모서리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벽을 짚으려다 링거줄이 당겨지는 것을 나는 복도 저쪽에서 봤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낡고 마른 팔이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어휴, 이 나이가 되면 바닥도 무섭다니까. 그가 호흡을 고르며 잠깐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허리가 아프신데 제가 이래서. 아니에요. 잠깐 기대면 되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내가 그의 팔을 잡고 그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댄 채로. 병실 문을 들어서면서 그가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이입니다. 내가 대답하고 나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이 씨. 감사합니다. 저는 최민준이에요. 최민준. 그 이름이 이 공기 속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병문안을 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가.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아버지 혼자 사신 지 3년 됐어요. 뭐든 혼자 하시려고 해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많이 힘드세요. 어머니 가시고 나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불 끝을 당겨 덮어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있으셔서 그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슬픔도 아니고 담담함도 아닌 오래된 것들이 다 가라앉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52년 전을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아내가 먼저 가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혼자 대전에서 서울까지 병원에 왔구나. 그 삶의 무게가 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아들이 돌아간 뒤 병실이 조용해졌다. 그가 불을 끄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정 선생님, 혼자 많이 외로우시죠? 나는 잠깐 멈췄다. 상철 씨 이야기를 꺼냈다. 5년 됐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힘드셨겠네요. 진심이 담긴 말투였다. 사시다 보면 다들 그렇게 되죠. 나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이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52년 전 저수지 가에 앉아있던 나를 생각했다. 21살 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여름날을.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재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가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30여 년을 일했다는 것. 나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했다는 것. 그의 아들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 내 딸은 간호사라는 것. 가벼운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이야기들 밑에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그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저 젊었을 때 경기도 읍내에서 일한 적 있다고 했죠? 네, 그러셨다고요.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내려놓았다.
그가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22이었으니까 첫사랑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 뭐 말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이제껏 몇십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말을 꺼낼 거라 생각 못했다는 듯 그가 조금 쑥스러운 듯 기침을 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제가 너무 가난했고 그쪽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고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입이 닫혔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삼킨 것이 느껴졌다. 오래된 이야기네요.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이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뜨거운 것이 가슴 어딘가에서 올라왔다. 나는 참았다. 창밖을 봤다. 그 사람도 나처럼 서랍 하나를 갖고 살았구나. 귤 드실래요? 나는 그냥 그렇게 말했다. 그가 고맙다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귤 한쪽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서 52년 전 저수지가에서 도토리를 나눠 먹던 가을을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의 아들이 또 왔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그가 말했다. 오늘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조용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순희 씨가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사셨으면 했어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가 말하면서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창밖에는 가을 저녁 하늘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어스름 속에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뭔가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삼켰다. 열이 틀째 되던 밤이었다. 그날 밤 그가 이상했다. 저녁 식사도 거의 손 떼지 않았고 링거를 맞으면서 눈을 감고 오래 있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오늘은 좀. 그가 눈을 뜨더니 천장을 봤다. 오늘이 제 아내 기일이에요. 3년이 됐는데 그래도 이날이 되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요. 어떤 미안함이냐고 묻는 건 주제넘은 일이었다. 나는 그냥 듣고 있었다. 결혼할 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가 눈을 감았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줬는데 내가 마음의 반쪽을 딴 데 두고 살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나는 이불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오래된 서랍을 닫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는 반백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그걸 알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슬픔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좋은 분이셨던 것 같네요. 아내분이. 네. 내가 잘 못했죠. 그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어두운 병실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아들이 다시 왔다. 그가 왔을 때 민준이는 자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잠깐 보더니 내 쪽으로 왔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나야 나이 들면 잠이 없죠. 아들이 아버지 쪽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힘드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해하셨거든요. 나는 가만히 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두신 분이 따로 계셨어요. 어머니도 아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가슴이 저렸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어두운 천장을 오래 올려다봤다. 그 사람이 평생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나라면 아직 그것이 나라는 걸 그는 모른다. 그저 나만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열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나는 퇴원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그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대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날 아침 내내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했다. 52년.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세상에 없었다.
이 병실이 끝이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복도 의자에 잠깐 앉았다. 다리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나도 그 옆에 천천히 앉았다. 한참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경기도 진천 읍내에서 저수지가의 작은 국밥집. 진천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거기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주 미세하게. 기억하죠? 거기서 일한 적 있으니까요. 나는 계속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때 그가 물었다. 혹시 거기 아세요? 저도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가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바라봤다.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눈빛이었다. 성함이 정순이라고 하셨죠? 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순이 씨, 혹시.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가 말을 잃었다. 눈 안에서 무언가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나란히 앉아서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링거를 끌고 걷는 환자, 급히 뛰어가는 간호사. 세상은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만 거기서 멈춰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요? 갑자기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편지도 없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저는 편지를 보냈어요. 3통이나. 받지 못했어요. 한 통도요? 한 통도. 그가 눈을 감았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하면서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아버렸다. 편지를 받은 것은 어머니였다. 무릎이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항상 알고 있었는데 5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복도에서 서랍처럼 열리고 있었다. 저는 그때 3통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오셨어요? 네. 어르신이 문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순이가 다른 분과 혼인할 거라고. 더 찾아오지 말라고.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왔어요. 순이 씨가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상했어요. 한마디도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어르신 말씀이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저는 민준 씨가 포기하고 떠난 줄 알았어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그가 오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군요. 3글자였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 52년이 들어있었다. 내가 기다리던 그 시간. 그가 포기하고 돌아선 그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그 긴 세월이 전부. 두 줄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닦을 생각도 못했다. 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등 위에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옆에서 봤다. 우리는 그 복도 의자에서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그가 사물함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쪽빛이 바랜 하늘색 봉투. 모서리가 닳고 종이가 얇아진 봉투였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그때 보낸 편지들이에요. 어르신이 되돌려 주셨어요. 다시 가져가라고. 저도 왜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5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봉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느껴졌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얇아져 있었다. 이것이 왔었다. 50년 전 이것이 왔었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버리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고. 나는 봉투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고마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됐다. 이미 충분히 말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오전, 퇴원 전날 밤이었다. 나는 지영이가 잠든 뒤 혼자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3장이었다. 모두 연필로 쓰여 있었다. 글씨가 오래되어 흐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순희 씨, 요즘 잘 지내시죠? 공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방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순희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거기서 눈을 들었다. 그 청년은 취직이 되고 방을 얻은 것을 나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돈을 모아서 어머니 앞에 제대로 서려고 했던 것이었다. 두 번째 편지는 조금 짧았다. 순희 씨, 편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아니면 연락 주시면 어디서든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가장 짧았다. 순희 씨,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죠. 순희 씨가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있겠습니다. 나는 세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탁자를 내려다봤다. 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문장이 눈앞에 오래 머물렀다. 그 5글자 속에 20둘의 그 청년이 삼키고 사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렀다. 흘러내리는 대로 뒀다. 어머니는 내가 50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의식이 오락가락하시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흐릿하게 말했다. 순이야, 그 청년 미안하다.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정신이 흐린 줄만 알았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 청년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는 걸.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으셨고 나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렸다.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모르겠다. 원망보다 먼저 안아드렸을 것 같다.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방식이 틀렸을 뿐. 나는 편지지 3장을 다시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퇴원 당일 아침이었다. 지영이가 수속을 밟으러 간 사이 나는 짐을 정리했다. 짐이 얼마 안 됐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딸이 사다 놓은 과일 바구니 남은 것. 그걸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커튼 쪽을 보았다. 그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준 씨. 내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오늘 퇴원해요. 그가 일어서려 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계세요. 잠깐 인사만 하고 싶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래같이 있었네요. 네. 신세 많이 졌어요. 제가 신세를 졌죠. 나는 가방 손잡이를 쥐면서 말했다. 그때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에요. 그가 입술을 달거렸다. 눈이 붉어졌다. 50년이 지나서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나는 웃었다.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잘 사셨죠? 그가 물었다. 네.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준 씨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위로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잠깐만요. 그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명함 크기의 종이 하나를 꺼냈다. 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혹시 이따금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드릴게요. 그가 내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면서 잠깐 멈췄다.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죠? 정순이. 그가 그 이름을 입력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 이름 오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이었다. 딸 지영이가 냉장고를 확인하고 내일 먹을 것을 정리하다가 물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눈이 좀 부었는데. 괜찮다. 병실에 좋으신 어르신이 계셨나 봐요. 퇴원하실 때 표정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고마웠다. 딸이 간 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았다. 그 봉투가 탁자 위에 있었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퇴원했습니다. 대전 잘 도착했어요. 건강하시죠? 나는 잠깐 창밖을 보고 답장을 보냈다. 잘 도착하셨군요. 건강하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다시 문자가 왔다. 봉투 전해드리길 잘했어요. 덕분에 50년 묵은 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보고 있다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상철 씨와 30년을 살았던 이 집. 지영이가 어릴 때 뛰어다니던 이 거실. 창밖에 은행나무가 보이는 이 창문 앞.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냥 있었다. 그 봉투가 탁자 위에 있었다. 편지지 3장짜리 오래된 봉투. 나는 봉투를 다시 열지 않았다.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 3통의 편지는 이미 가슴 안쪽에 전부 옮겨 적혀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그 문장이 밤새 귓가에서 맴돌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 편지가 내 손에 왔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한테 졸라서 허락을 받았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보내지 못했을까? 아버지 없는 딸이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배달부 청년에게 나가가던 그 시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과 아예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52년을 거슬러 올라가 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내 나이 50이던 해였다. 마지막 한 달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았다. 그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오래된 이름들을 불렀다. 아버지 이름, 젊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주머니 이름. 그리고 어느 날 밤,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순이야. 그 청년 미안하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정신이 흐려진 거라고만 생각했다. 어떤 청년인지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는 안다. 아버지 없이 딸 하나 남동생 둘을 먹여 살리던 어머니. 허리가 굽도록 좌판에서 일했던 어머니. 딸이 자기처럼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어머니. 그 마음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옳다고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이 나려는 것을 그냥 뒀다. 어머니가 미웠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 안에 있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미움과 그리움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통화는 퇴원 열흘 뒤였다. 문자를 몇 번 주고받다가 어느 날 저녁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 선생님, 전화해도 괜찮은 시간인가요? 괜찮아요. 통화가 처음이라 그런지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했다. 허리는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민준 씨는요?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대요. 약을 좀 바꿨더니. 다행이네요. 우리는 처음 몇 분을 그렇게 건강 이야기로 채웠다. 어색했다. 하지만 어색한 것이 나쁘지 않았다. 52년 만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그가 말했다. 순희 씨,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 긴 세월을. 나는 잠깐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결혼하고 애 낳고 학교 다니고 선생님 됐어요. 상철 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갔지만 그 뒤로요? 혼자 살고 있죠. 지영이가 근처에 있어서 자주 와요. 선생님이셨군요. 네. 국민학교에서 30년 넘게 했어요. 그게 잘 어울리겠다 하면서 그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준 씨는요? 나는 물었다. 충청남도 공주에 내려가서 공무원 시험 봤어요. 행정직으로 33년 하고 퇴직했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죠.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죠.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었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뭉클한 것이 있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편했어요.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이었고 이상하게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창밖을 보면서 들었다. 그분도 아셨겠죠. 민준 씨 마음 한쪽에 다른 게 있다는 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직접 말한 적은 없었는데 어느 해 가을 둘이서 논길을 걸을 때 아내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가끔 아주 먼 데를 보는 눈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 말은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옆에 있어 줄 테니까.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올라왔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참았다. 좋은 분이셨네요. 정말로. 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미안하죠. 오랫동안 마음의 반쪽을 딴 데 두고 살았으니까. 아내가 알면서도 말 안 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딸이 고생할까봐 편지를 막은 거겠죠. 민준 씨 아내분도 당신이 힘들까봐 말 안 하신 거고. 그가 잠자코 있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달랐을 뿐이라고. 그게 위로가 됐으면 했다. 통화는 그 뒤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됐다. 주로 저녁이었다. 딸 지영이가 돌아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진 다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면 어느새 습관처럼 그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이 됐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별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병원에 다녀왔는지. 아들이 이번 주 왔다는 것, 딸이 손자를 데려와서 시끄러웠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좋았다. 52년 전에는 서로의 꿈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돈을 모으면 뭘 하고 싶은지. 그 시절의 이야기들은 높고 뜨거웠다. 지금의 이야기들은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높고 뜨거운 이야기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낮고 조용한 이야기는 오래 남는다는 걸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어느 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문득 뭔가를 쓰고 싶어졌다. 전화로 다 못하는 말들이 있었다. 목소리로는 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오래전에 사두었다가 쓰지 않은 편지지였다. 연한 미색에 가장자리에 작은 꽃이 그려진 것. 상철 씨가 생전에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지를 내가 사다 놓은 것이었다. 볼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썼다. 민준 씨, 오늘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졌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그리고 멈췄다. 다음에 뭘 쓸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나는 편지지를 보면서 1972년 저수지가를 떠올렸다. 해가 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옆에서 물 위에 비치는 빛을 보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 천천히 썼다. 50년 동안 저수지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딱히 슬프거나 기쁠 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저녁에 불현듯 물 위에 노을이 비치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게 생각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이제는 이상하지 않아요.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사흘 뒤 답장이 왔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그의 글씨는 굵고 반듯했다. 순희 씨, 편지 받았어요. 전화로 하면 될 것을 왜 편지를 썼나 했는데 읽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전화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에 실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종이 위에 올려놔야 남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수지 이야기를 쓰셨는데 저도 그 저수지를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그게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없어도 우리 기억 속에는 있으니 상관없다 싶기도 하고 살면서 어떤 장소가 마음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죽어도 못 잊는 장소. 저한테는 그 저수지가가 그런 곳이에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식탁에 한참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그 저수지가 그 사람에게도 그런 곳이었구나. 우리는 50년 동안 같은 장소를 각자 기억 속에 갖고 살았다.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한 달이 됐을 때 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싶었다. 아들이 왔다거나 병원 일이 있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내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요즘 좀 어떠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요. 반나절이 지나서 답장이 왔다. 좀 입원해 있었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많이 안 좋으세요?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요. 좀 처치받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 문자 하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나는 전화를 눌렀다. 통화가 됐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었다.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 신장이 원래 안 좋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별거 아니라는 말이 실제로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아들은 알아요? 알죠. 옆에 있어요. 다행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제가 가봐도 돼요? 한 박자 침묵이 흘렀다. 멀리까지 오실 것 없어요. 오고 싶어서요. 그가 또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시면 좋죠. 나는 그날 저녁 지영이에게 전화했다.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대전을 혼자요? 혼자 가도 돼. 기차 타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이에요? 응. 어떤 분인데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대전을 간다고 하는 건. 나는 잠깐 생각했다. 오래된 사람이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영이가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창가 자리였다. 차창 밖으로 11월의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추수가 끝난 논,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 회색빛 하늘. 기차 안이 따뜻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다. 73세 할머니가 병원에 누운 75 할아버지를 보러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 52년 전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왔다. 의미가 없으면 어떤가? 그냥 보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그것도 못할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나는 가방 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편지 봉투 하나. 어젯밤에 썼다. 그가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귤 몇 개. 그가 병실에서 귤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억이 남아 있었다. 기차가 충청도 들판을 달리는 동안 나는 눈을 감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1972년에 그 청년이 6달 동안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사람 옆에 잠깐 있어도 된다고. 52년이 지났지만 그게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병원 입구에서 잠깐 멈췄다.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들어가면 되지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나는 결국 발을 뗐다. 생각이 앞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다. 복도가 길었다. 걸어가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73세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우스워도 멈추지 않았다. 병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문을 열었다. 그가 창가 침대에 링거를 달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다가 나를 보고 눈이 커졌다. 순희 씨, 왔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가방에서 귤 봉지를 꺼냈다. 귤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가 오래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오실 줄은.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검버섯이 있고 링거 자국이 있는 손. 나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불편하세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거짓말.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조금은 불편하죠. 우리는 그렇게 오후를 보냈다. 별 이야기가 아니었다. 귤을 깎아서 드렸다. 그가 창밖을 보면서 대전 날씨 이야기를 했다. 나는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면서 본 들판 이야기를 했다. 그가 젊었을 때 이 병원 근처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 가는 기차를 예약해뒀다고 했다. 그가 굳이 오늘 가시냐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도 조금 놀랐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그가 한참 나를 보다가 말했다. 고마워요. 진짜로. 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나중에 혼자 읽으세요.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를. 그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 눈가가 뜨거웠다.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그 편지에 뭘 썼는지를 생각했다. 며칠을 썼다 지웠다 한 끝에 남긴 문장들. 민준 씨, 52년이 지났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2년이 지나도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다 옅어질 줄 알았는데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막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에는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땠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잘 됐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살아봐야 알았을 텐데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저수지가에서 민준 씨 옆에 있던 시간이 제 21살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는 것이 아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여름이 제 일생 중에 가장 가볍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52년 만에 그 말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편지를 그가 읽으면 뭐라고 할까?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서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뭐라고 해도 괜찮았다. 무슨 말이 돌아와도 그냥 그 말을 전하고 싶었다. 52년 동안 가슴 안에 넣어두었던 그것을 꺼내서 그 사람 손에 올려놓고 싶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그냥 그때 그 시간이 좋았다는 것. 그 사람 옆에 있었다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자기 전에 문자가 왔다. 편지 읽었어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나는 잠깐 웃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뒤로 사흘 만에 손편지가 왔다. 그의 편지는 2장이었다. 굵고 반듯한 글씨로 꽉 채워져 있었다. 순희 씨, 편지를 쓰려고 앉았다가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났어요. 쓰다 보면 이상해지고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안 쓰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씁니다. 순희 씨가 저수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52년 동안 그 저수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먼저 가시라고 하지 못했어요. 항상 한 발짝씩 같이 걸어나가면서 골목 끝에서 작별을 하고 나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발이 무거웠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이 무거웠어요. 그 무게가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 뒤로 살면서 어떤 해질 무렵이 되면 발이 가끔 그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저수지가 떠올랐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건지.
순희 씨가 그때 그 시간이 가장 가볍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쓰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는 걸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까 오셔서 귤을 깎아주실 때 52년 전에 도토리 나눠 먹던 게 생각났어요. 당신이 그때 어떤 표정이었는지도 기억나요. 잘 익은 도토리라고 좋아하시던 표정. 그 표정이랑 오늘 귤 깎으시는 표정이랑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50년이 지나도 표정이 같냐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 못한 것들을 대신 말해주셔서. 나는 그 편지를 2번 읽었다. 2번째 읽고 나서는 탁자에 엎어놓고 한참 거기에 이마를 댔다. 그러다 생각했다. 잘 익은 도토리를 좋아하던 표정을 52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이 알고 있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우리는 편지를 15통쯤 주고받았다. 전화도 계속했다. 그의 신장이 조금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나는 허리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졌다. 4월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희 씨, 경기도 쪽에 4월에 오실 일이 있으세요? 왜요? 그 저수지가 아직 있더라고요. 내가 핸드폰을 쥔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읍내가 아직도 있고 저수지도 이름은 바뀌었는데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창밖을 봤다. 4월에 하늘이 맑았다. 갈 수 있죠. 그럼 같이 가볼까요? 52년 만에.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말했다. 가요. 그 날짜를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4월 중순, 꽃이 질 무렵의 날이었다. 그는 아들이 서울에 오는 편에 올라왔다. 우리는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역 앞 광장. 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4월에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가끔 바람에 날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를 반복했다. 그가 오는 게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겨울 동안 입원을 반복한 탓에 다리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걸음이 반듯했다. 등이 아직 굽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멀리서 나를 보고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졌다. 52년 전과 같은 보조개였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광장을 가로질러 서로에게로 걸어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나이에 뛸 수도 없었고 뛸 필요도 없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잘 오셨어요. 그가 말했다. 잘 왔어요. 내가 말했다. 그게 인사의 전부였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 읍내로 갔다. 1시간이 조금 걸렸다. 읍내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슬레이트 지붕집들은 사라지고 빌라가 들어서 있었다. 좁은 골목도 넓어지고 옛날 장이 서던 자리에는 마트가 들어서 있었다. 그래도 저수지는 있었다. 공원으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산책로가 생겼고 벤치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바뀌어 있었지만 물이 있고 둑이 있고 버드나무가 늘어진 것은 그대로였다. 우리는 그가를 천천히 걸었다. 그가 지팡이를 짚으며 내 옆에서 걸었다. 나는 그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4월의 햇볕이 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둑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52년 전에도 우리는 이 근처에 나란히 앉았었다. 다른 자리였지만 그가 말했다. 여기 왔으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려? 그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다. 도토리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웃었다. 지금은 없지. 그가 말했다. 순희 씨 있잖아요. 네. 그가 잠깐 물을 바라봤다. 그때 제가 직접 와서 말했어야 했어요. 편지로만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50년이 지나서. 나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50년이 지났어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 둘 다. 그가 내 쪽을 봤다. 나도 그를 봤다. 주름이 깊고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75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은 50년 전과 같았다. 가늘고 조용하고 말을 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눈.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있었다.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물 위로 4월의 햇볕이 번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버드나무가 흔들렸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았죠, 우리. 네. 나도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52년 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럴 나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52년 동안 닫혀있던 것이 오늘 여기서 조용히 열렸다. 그 안에 있던 것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다. 가난해서 헤어졌다. 오해로 헤어졌다. 각자의 길을 걸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 같은 병실에서 다시 만났다. 저수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 햇볕을 받았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넘치도록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좋았어요. 답장이 금방 왔다. 저도요. 도토리 없어서 아쉬웠지만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다음에는 도토리 챙겨올게요. 그때 또 가요. 가요. 기차가 서울로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52년 전 그 여름 저수지 가에서 해가 지는 것이 아쉬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21살의 내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 아마 울겠지. 아마 슬프겠지. 헤어진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지만 나는 그 21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잘 살았어.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52년이 지나서 그 사람 옆에서 다시 봄 햇볕을 받았어. 저수지 물이 반짝이는 걸 나란히 봤어. 그걸로 됐어. 기차가 서울역 플랫폼에 들어서면서 천천히 멈췄다. 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이 가볍지는 않았다. 허리도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었다. 이 나이에 완전히 나은 건 없으니까. 그래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뿐했다. 봄 저녁 서울역 광장으로 나오면서 나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4월의 하늘이 아직 밝았다. 저수지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지영이가 아침에 왔다. 냉장고를 살피고 약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가방을 들면서 물었다. 엄마, 어제 어떠셨어요? 표정이 좋은데. 나는 잠깐 지영이를 바라봤다. 앉아봐. 지영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엄마 21살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지영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니. 아버지 만나기 전에. 지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 시작했다. 나는 1972년 봄부터 이야기했다. 우체국 앞, 저수지가, 도토리, 편지 3통, 어머니가 막은 일, 52년의 각자 삶. 그리고 병실에서 다시 만난 것, 저수지에 다시 간 것. 다 이야기하는데 꽤 오래 걸렸다. 지영이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가끔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한참 조용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할아버지 지금도 연락해요? 응. 매주 전화하고 편지도 주고받아.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가 편지를 막으셨구나. 그랬어. 나쁜 마음이 아니셨겠지만. 지영이가 잠깐 창밖을 봤다가 나를 봤다. 엄마, 그분이 엄마한테 지금도 좋은 분이에요? 나는 그 질문이 어떤 뜻인지 알았다. 좋은 사람이야. 52년 전에도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좋은 사람이야. 지영이가 잠깐 눈물을 글썽이더니 웃었다. 그럼 됐어요. 엄마가 좋으면. 나는 지영이를 바라봤다. 상철 씨 생각은 안 나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형태든 간에.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영이가 내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수지까지 가신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영이 손을 꽉 쥐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됐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다. 번갈아 가며. 내가 대전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가 아들 편에 서울에 올라오기도 했다. 만나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공원을 걷거나 밥을 먹거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허리 이야기, 신장 이야기, 약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 어떤 날은 말을 많이 했고 어떤 날은 그냥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있었다. 둘 다 좋았다. 6월의 어느 오후였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의 아들이 서울에 용무가 있어 올라왔고 아들이 두 사람을 한강 쪽에 내려주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 뒤였다. 강물이 여름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강을 보면서 말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강가에 앉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뭘 할 줄 알았어요? 글쎄.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지내는 줄 알았죠. 나는 웃었다. 민준 씨, 후회해요? 이렇게 된 거.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뭘 후회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이런 거. 그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후회는 없는데.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좀 늦어서 아쉽죠. 얼마나 늦었어요? 52년.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맞아요. 52년 늦었어요. 그가 강을 보면서 말했다. 근데 안 늦은 것도 있어요. 뭐가요? 지금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지금이. 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다시 생각했다. 지금. 73세 지금. 허리뼈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어딘가가 쑤시는 이 나이에 지금. 하지만 강물이 반짝이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이 지금. 그가 옳았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었다. 그날 헤어지면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각각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내가 먼저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가 차창 안에서 손을 들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졌다. 나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다. 차가 막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6월 말이었다. 그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희 선생님,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잠깐 시간이 되실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우리는 다음날 서울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아들은 4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이었다. 민준이의 가늘고 조용한 눈이 닮아 있었다. 커피를 시키고 잠깐 말을 고르다가 꺼냈다. 아버지한테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오래전 이야기요. 22살 때.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이라고. 아들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떠세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나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그 청년을 바라봤다. 어떤 마음으로 묻는 것인지 느껴졌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이 나이에 옛사람을 만나서 혹시 힘든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흔들려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닌지. 좋아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좋고 민준 씨도 좋은 분이에요. 나쁜 일 없어요. 아들이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이야기도 더 많이 하시고. 나는 그 말이 기뻤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선생님, 아버지 신장이 좋지 않으신 거 아시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빠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의 눈을 봤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두 마디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한테 좋은 분이 생겨서. 진짜로 감사해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더 감사하죠.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잠깐 봤다. 저 아들 안에 민준이가 있구나. 말수가 적고 생각하는 눈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게 이상하게 반가웠다. 10월이 됐다. 작년 이맘때였다. 병원 사인실에서 커튼 너머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때가. 어느새 1년이 됐구나 싶었다.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이 딱 1년 됐어요. 병실에서 처음 만난 날이요. 답장이 한참 뒤에 왔다. 오늘 병원에 있었어요. 검사 받느라. 그래서 늦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검사 결과 어때요? 신장 수치가 좀 더 나빠졌어요. 의사가 투석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있었다. 투석. 쉬운 말이 아니었다. 주 몇 회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나는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 상철 씨의 형님이 말년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전화를 눌렀다. 그가 받았다. 많이 힘드세요? 뭐, 언젠가 올 일이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무서우시죠? 그가 잠깐 침묵했다. 그렇죠. 뭐. 그 짧은 대답에 52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프고 두려운 것을 혼자 삼키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준 씨, 저 대전 내려갈게요. 멀리까지. 멀지 않아요. 그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시면. 좋죠. 사흘 뒤 나는 대전 병원 앞에 서 있었다. 투석실은 지하 1층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데려다주고 직장에 갔다.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투석은 한 번에 4시간이었다. 4시간이 얼마나 긴지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새삼 느꼈다. 잡지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핸드폰을 봤다가 내려놓고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 그가 그 시간을 기계에 연결된 채 버티고 있었다. 앞으로 매주 3번 이 병원에 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남은 삶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일과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무겁게 걸렸다. 4시간이 지나고 그가 휠체어에 실려 나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아래가 꺼져 있었다. 많이 지쳐 보였다. 나를 보더니 멈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직 계셨어요? 기다렸죠. 4시간이나. 뭐 어때요?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걸음이 천천히 떠들썩했다. 밖에 나오니 10월의 바람이 불었다. 그가 그 바람을 잠깐 얼굴로 받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같이 바람을 맞았다. 한참 뒤에 그가 눈을 떴다. 힘드셨겠다. 괜찮아요. 내가 기다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버텼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가 기대도 될 만한 등받이가 있는 벤치였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뭔가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전부이기도 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얼마쯤 지났을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희 씨. 네. 투석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 버티려고 했어요. 아들한테도 너무 티내기 싫고 남에게 짐 되기 싫고. 그래서요? 근데 오늘 나오는데 순희 씨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가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다 내려가더라고요. 혼자 버텨야 한다는 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내 손을 그의 손 옆으로 옮겼다.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10월의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하나 떨어졌다. 우리는 그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투석이 시작된 뒤로 나는 한 달에 2번씩 대전에 내려갔다.
투석 날에 맞춰 내려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같이 밥을 먹거나 가까운 공원을 걸었다. 가끔은 그의 집에 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아들이 골라준 곳이라고 했다. 베란다에서 야트막한 산이 보이는 집이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 갖는 그 특유의 조용함. 나는 그 집에서 밥을 한 번 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미역국을 끓이고 달걀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별것이 아니었다. 그가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 바라봤다. 왜요? 아니, 그냥. 그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맛이 이상해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오래간만에 이런 밥을 먹어서. 뭐가 이런 밥이에요? 누군가 끓여준 밥. 그 말이 단순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3년에 혼자 사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그릇에 밥을 떴다. 우리는 그 작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에 12월의 첫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가 문득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눈이 오네요. 나도 창밖을 봤다. 큰 눈은 아니었다. 가는 눈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52년 전에도 겨울이 오면 저수지가 얼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얼었어요? 그럼요. 아이들이 그 위에서 놀았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얼음 위에 돌 던지면 치이 소리가 나던 거. 그가 웃었다. 맞아요. 순희 씨도 그거 했어요? 당연하죠. 그게 그때 재미였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도 그러면 좋겠다. 이 나이에 얼음판에서 뛰다가 넘어지면 뼈가 박살나죠. 그가 웃었다. 그 웃음에 보조개가 졌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조용히 올라왔다. 나는 밥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숙였다. 이 겨울도 버티겠구나. 두 사람이 같이. 이듬해 봄이었다. 민준이의 신장 수치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투석을 규칙적으로 받고 식이 조절을 잘하고 수분을 관리하면서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사시려는 이유가 생기셔서요. 나는 그 말을 전화기 너머에서 받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었다. 4월이 다시 왔다. 우리는 작년에 갔던 그 저수지에 다시 갔다. 가는 길에 내가 마트에서 도토리묵을 샀다. 그가 그걸 보고 처음에 눈을 크게 떴다가 웃었다. 도토리. 약속했잖아요. 챙겨온다고. 그는 한참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다. 저수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작년과 같은 자리였다. 4월의 햇볕이 물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버드나무가 새 잎을 틔우고 있었다. 연한 초록이 바람에 흔들렸다. 내가 도토리묵을 꺼냈다. 그가 받아들면서 말했다. 52년 만에 도토리묵이네. 52년 전엔 그냥 도토리였잖아요. 그때는 가난해서. 나도 가난했고. 우리 둘 다 가난했죠. 그가 도토리묵을 한 조각 집어먹었다. 어때요? 맛있네요. 오래 기다렸더니. 나도 한 조각 먹었다. 물 위에 햇볕이 부서졌다. 버드나무 그늘이 벤치 위로 드리워졌다. 그가 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순희 씨 있잖아요. 네. 사람이 나이 들면 다 흐려질 줄 알았어요. 좋았던 것도 아팠던 것도. 그래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물을 바라봤다. 어떤 게 더 선명해요? 그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런 거요. 손을 내저었다. 지금 이 자리, 이 햇볕, 옆에 앉은 사람.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봤다. 75의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고 눈꺼풀이 처지고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하지만 그 눈이 물 위에 가 있었다. 가늘고 조용하고 무언가를 오래 담아두는 눈. 52년 전에도 저 눈이 저수지를 바라봤었겠지. 나는 눈을 돌렸다. 물 위로 봄 햇볕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그래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게 선명해요.
저수지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가 말했다. 순희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오래됐는데 못했던 말. 내가 그를 바라봤다. 그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편지로만 했지 직접 와서 말을 못했어요. 눈앞에서 하면 됐는데.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눈이 52년 전과 같았다. 말을 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눈. 순희 씨 옆에 있으면 좋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게 전부였다. 단순하고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데 한 박자가 걸렸다. 들어오고 나서 뭔가 따뜻한 것이 천천히 퍼졌다. 나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52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의 전부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저수지 가의 여름이 있었고 세 통의 편지가 있었고 각자 살아온 52년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택시가 읍내 입구에 들어서면서 창밖으로 봄 들판이 펼쳐졌다. 햇볕이 노랗게 들판을 덮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가난해서 헤어졌다. 가난이 죄가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가로막는 벽이었다. 어머니가 막았다. 편지가 닿지 않았다. 오해가 쌓였다. 각자의 길을 갔다. 그 모든 것이 맞물려서 52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52년이 낭비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식을 키웠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냈다. 그리고 52년이 지나서 같은 병실에서 다시 만났다. 저수지에 다시 앉았다. 도토리묵을 나눠 먹었다. 봄 햇볕을 나란히 받았다. 오래된 서랍이 이제 조용히 닫혔다. 미워서 닫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움이 미움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그 그리움이 이제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이었다. 닫힌 서랍 안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다. 저수지 가의 여름, 해가 지는 것이 아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오늘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벤치에서 나란히 먹은 도토리묵. 물 위에 반짝이던 4월의 햇볕. 그가 말한 것. 지금 이 자리, 이 햇볕, 옆에 앉은 사람.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넘치도록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창을 열고 싶었다. 봄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창이 열리지 않는 기차였다. 그래서 그냥 창밖을 봤다. 봄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도토리묵 맛있었죠? 답장이 금방 왔다. 52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내년에도 가요. 가죠. 그때는 제가 직접 담가올게요. 도토리묵을요?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웃었다. 75 할아버지가 도토리묵을 담그겠다는 거. 기대할게요.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봄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다. 햇볕이 객차 안까지 들어왔다. 나는 그 햇볕 안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 봄 냄새가 날 것 같은 기차 안이었다. 21살에 내가 저수지 가에서 해가 지는 것을 아쉬워했던 것처럼 73세 나는 지금 이 기차가 서울에 닿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그 아쉬움이 이상하게 좋았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희 씨와 민준 씨에게 따뜻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